저희 신년 인터뷰 하실 때 1월 8일 날 대표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뭐 이번 대선은 그 당대당 대선이라기보다도 또 인물 대 인물 대결이라기보다도 정권 교체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생각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구도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때 또 저희 인터뷰 했을 때 이제 야권 후보 안철수와 저와 대결하는 구도가 된다면 정말 좋은 거다 그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때는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후보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오히려 집권 세력과 함께하는 또 어떤 정권 연장 어떤 세력의 대표 선수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연장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뭐 가짜 정권 교체고 정권 연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대선에 지금 그 후보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적폐 청산대 적폐연대 대결이다. 그러니까 이 입장은 지금도 유효하고 계속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촛불 민심이자 안 그러면 정권 연장을 바라는 부패 기득권 세력 이 대결 구도로 결국은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갈 것으로 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구도가 지금 되고 있고 그 구도가 점점 분명해질수록 우리 국민들의 선택도 또 분명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이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다 적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국민들을 다 그렇게 적으로 돌리겠다는 거냐 이렇게 반박의 얘기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말하자면 적폐 국정농단 또는 적폐 정치 세력이라는 것이죠. 국민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평가르고 또 생각이 다르면 무슨 종북이니 좌파니 하면서 적대시하고 한 것은 오히려 그쪽의 오래 습성이 있죠. 그 보수 쪽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안철수 후보를 지금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는 이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강하게 요구하신 시민들도 많을 텐데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대결 구도가 아직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 스스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시종일관 촛불 민심과 함께 해온 후보인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촛불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히려 내세우고 있는 그런 후보이죠. 그럼 지금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 적폐 세력이 지지하는 후보 이런 그 흐름들이 조금씩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거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그쪽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후보로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정치 세력들의 그 지지가 지금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가 그 대표 선수처럼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마루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도 다시 진보와 보수의 대결 구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또 규정들 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중도층보다는 보수층 확실히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가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후보께서 볼 때는 보수층들이 문 후보를 좀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왜 이렇게 다른 후보보다 좀 지지를 좀 적게 한다고 보시는가요? 국민들 사이에서야 원래 후보에 대한 뭐 지지가 있고 뭐 반대가 있고 또 지지나 반대도 또 이런 강도의 차이들이 있을 테지요. 그러나
우리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만들어 왔던 정치 세력들, 그 사람들은 저 문재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번 대선판에서 그 사람들이 부르짖는 유일한 어떤 구호는 반문재인 아닙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문재인을 반대한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하나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이죠. 문 후보가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것 중에 어떤 부분을 가장 그 보수라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한다고 하세요? 국정농단이나 적폐를 만들어 왔던 정치 세력들은 그들의 그 기득권들, 그들이 그 부패한 그 기득권들을 잃게 될 것이 두렵겠죠. 그래서 그 이런 국정농단 적폐를 만들어 왔던 정치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가 바로 우리 촛불민심이 염원하는 어떤 시대 정신에 가장 적합한 후보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그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를 보면 많이 이제 좁혀져서 이제 오차 범위 이내에서 이제 그 안철수 후보하고 가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좁혀진 이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후보께서는 이제 지지율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들 수 있을 텐데, 혹시 좀 분석하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지지도가 계속 오르고 있고요. 네, 계속 제가 지지도가 10%대나 20%대나 30%대나 지금 40%라고 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확장성 이야기를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그건까지 어쨌든 계속해서 지지도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결 구도가 보다 분명해질수록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 선택이 좀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구도 같은 것이 좀 혼동스러운 면이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분명하게 구도가 잡힐까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 이제 29일 뒤에 이제 대선이 열리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죠. 정말 우리 적폐들을 우리 사회에 그 많은 어떤 반칙들, 특권들, 불공정함들, 또 정의롭지 못한 그런 행태들, 거기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몰상식하기까지 한 그런 행태들, 이번에는 좀 일소하고 이제는 좀 대한민국을 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그리고 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 만들자라는 그런 촛불 민심은 여전히 도도하게 유지되고 있고, 그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결국 국민들은 누가 그 시대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냐, 그리고 또 누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후보냐라는 것을 결국 국민들은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정권 교체 해내겠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최근 그 당 선대위, 국민유권 선대위가 출범했는데 출범하는 과정이 약간 좀 이런저런 좀 얘기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잘 굴러갈 거라고 보세요? 예, 이제는 다 해소됐고요. 사실은 우리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그런 국민들께는 아주 좀 송구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당에서 모든 캠프를 다 망라해서 그런 이제 통합선대위 그렇게 구성하는 과정에서 약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인사의 속성상 사전에 협의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좀 불만이나 비판들이 생겨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빠른 시간 안에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수습되었고, 다들 경쟁했던 후보들 간에도 뿐만 아니라
그 일찍 출마를 포기했던 박원순 시장이나 김부겸 의원들까지도 다 함께 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했던 그 분들도 다 참여하는 그런 통합선대위, 이른바 용광로 선대위가 뭐 만들어졌고 또 앞으로 점점점 더 이렇게 폭이 넓어지고 또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아침에 이제 선대위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그 의원께서 어떤 분이 이제 뭐 개인 입장을 내셔가지고 지금 민주당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선대위가 운영이나 이게 좀 잘 안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 리더십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까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입장을 내셨던데. 글쎄 저는 뭐 제 후보로 또 뭐 이렇게 역할하러 다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뭐 이런 선대위 꾸리고 하는 것이 100% 모든 분들에게 다 이렇게 뭐 만족스럽게 될 수는 있겠습니까? 이런 정도면 저는 우리 추미애 대표가 그래도 이렇게 충분히 다 망라하는 그런 통합선대위를 좀 충분히 고심해서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구성원이라면 다소 개인적으로 좀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라는 그런 더 큰 어떤 가치를 위해서 다들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아직 그 비어있는 공동 선대위원장 자리가 좀 있던데요. 저 외부에서 이제 영입해서 모시려고 비워둔 자리가 있다고 하던데. 더 앞으로 더 뭐 이렇게 넓어지고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후보께서 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뭐 제가 뭐 뿐만 아니고 당에서도 뭐 외부에서 얼마든지 좋은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모실 수 있죠. 아직 뭐 특정한 인물을 염두에 두거나 그런 단계는 아닌가요? 글쎄요, 뭐 많이 진행된 분도 있고 또는 뭐 지금까지 같이 하지 않았던 분들도 언제든지 정권 교체에 떠서 같이 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 선거가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지금 이제 후보 간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정책적인 부분, 그러니까 촛불 시민들이 요구했던 사회 대개혁 과제랄까 이런 정책적인 논쟁, 논의 이런 부분 좀 뒤로 좀 밀려나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 네거티브라는 게 좀 더 이렇게 흡성을 부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예상도 있는데 어떻게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언론이 정책을 좀 잘 전해주셔야죠. 제 경우는 정말 많은 정책을 이렇게 발표했는데 보통 이제 언론이 늘 정책 선거해야 한다고 언론이 요구하면서도 정작 이제 전하기는 정책보다는 뭡니까 이게 정치적인 뭐 이런 이제 이슈들 이런 쪽에 이제 더 뭐 많이 다루고 또 관심을 가지니까 실제로 이 정책 논쟁이 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뭐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국민들 앞에서 충분히 검증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증은 우리 언론이나 또는 뭐 시민사회 쪽에서 이렇게 하면 될 역할이고 저는 후보들 간에는 정책을 놓고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일찍부터 이 정책을 발표하는 그런 것을 제가 앞서서 쭉 해왔고 오늘도 중수육 정책을 하나 발표하고 왔고요. 어제는 또 도시재생 정책 발표하고 거의 뭐 일주일에 뭐 여러 건씩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언론에서. 관심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네거티브랑 검증이 뭐 사실 같이 다니는 말인데 한편으로 근데 당에서 이제 지금 하는 것들이 검증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 또 저희가 볼 때는 또 네거티브 같은
것들도 좀 있거든요. 이야, 그거 지금 안철수 후보는 이제 뭐 검증 이제 시작이죠.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선거판이 되다 보니 혹 뭐 근거가 부족한 그런 식의 의혹 제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거의 뭐 긴 세월 동안 충분한 검증을 받아온 반면에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 충분한 검증을 받지 못한 상태죠. 그런 검증은 필요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 검증의 역할을 저는 후보들 간에 해야 될 것은 아니고 언론이나 시민사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당이 제기한 그것을 네거티브로 규정을 하신다면 지난 몇 달 세월 동안 문모닝 당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한 달에 수십 건씩 저에 대한 비난 성명을 내놓은 정당에 대해서는 왜 무슨 그거는 네거티브라고 하기도 도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저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된 성명을 내신 거를 봤습니다. 거기 보면 주변국들이 대통령 고리 상황을 이용해서 한국을 배제하고 자기들 이해대로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이렇게 짚으셨거든요. 그 어떤 주석이 파악하고 계신 징후나 정황 같은 게 좀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는 우리의 문제. 우리가 당사자, 우리가 그 문제의 주인임, 우리가 주도해야. 이번에 미중 간의 그 회담에 있어서도 북핵 문제 해법이 논의가 됐다는 건데 우리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오로지 구경꾼으로서 거기서 좀 잘 합의해 줬으면 이렇게만 바라고 있는 그런 지금 처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자면 온당한 상황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그 미국 측에서도 여러 가지 옵션을 이야기하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이런저런 또 일종의 무력시 같은 것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옳지 못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제 한반도 정책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인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 모든 옵션을 놓고 검토를 하겠다.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선제 타격이라는 말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미국이 이제 그럴 일 없어야겠지만 선제 타격이라는 옵션을 쓰려고 할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저는 우선은 미국이 여러 가지 옵션 그것을 다 가능성을 열어놓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실행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상대를 압박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그런 경우도 많죠. 과거에 미국 지금까지 쭉 그런 옵션을 행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미국은 그런 한편으로는 그런 강도 높은 옵션과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난번에 보셨듯이 또 물밑에서는 또 북한하고 대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북핵의 선택이 없이는 아무런 대화 없다라고 외치면서 줄곧 이렇게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미국이 어떤 옵션을 선택하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우리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하고 사전에 협의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저는 대원칙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나아가서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 안 듣는 상대를 때릴 수 있는데 때리기만 하고 우리는 맞지 않을 수 있다면 때려서 혼내주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훨씬 많이 때리더라도 우리가 그 조금이라도 또 맞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재앙이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만 가지고도 우선 외국인들은 한국에 투자하지 않게 되고 한국의 신용 등급이 흔들리고 우리 경제 안 그래도 좀 위기 상황인데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혹 우리 내부에서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참으로 국가 경영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기에 파트너로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좀 대화하기 편할 것 같고 오히려 좀 더 이해타산적인 그래서 합리적인 결정을 오히려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던 분들. 예.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미국이 취해왔던 전략적인 인내, 그 정책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아주 잘못됐다라고 비판적인 인식을 분명히 드러냈죠.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만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 앞의 공화당 정부까지 포함해서 쭉 이렇게 비판적인 걸 가지고 있어서 아마 그 북핵 문제에 대한 또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저는 좀 근본적인 어떤 대전환 그런 것도 가능한 대통령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주겠습니다. 한반도 군사적 위기설이 이렇게 대두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풍설들이 많이 돌고 있고 시민들이 많이 좀 불안해하거든요. 지금의 상황을 고도의 군사적 긴장 위기 상황이라고 후보께서도 인식을 하시는지 그리고 좀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 후보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 수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일종의 이 무력시 이런 뭐 성격이라고 봅니다. 서로 압박하는 차원일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일이 계속되면 자연히 그만큼 더 긴장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또 의도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어떤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미국이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전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전쟁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도 아주 치명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그런 전쟁을 실행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